여러분, 오늘이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2026년 4월 11일 오후 7시 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의 제갈씨는 제갈교의 오세손 제갈충이 한나라가 망하자 위나라의 불만을 품고 미추 이사금 치세시 신라로 망명하여 지리산에 산 데서 시작하였다. 이후로 후손들이 신라에서 벼슬을 하거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등 변천사를 겪다가 21대손 제갈 공순이 신라 흥덕왕 때 공식적으로 귀화하여 우리나라 제갈시의 중시조가 되었다. 제갈충은 제갈량의 증손자로 알려졌다. 고려 현종 때 후손 형제가 각각 제시와 갈시로 성씨를 하사받아 제시와 갈시로 갈라섰다가 구한말의 일부가 다시 제갈시로 합쳐졌다. 그리고 2002년 법원 판결로 제시와 갈시가 제갈시로 합해졌다. 실제 복송 소송을 한 이유는 갈정웅 한국 M&A 협회회장 제2집안의 개인 소송 때문으로 이 이후 이 사람은 제갈정웅이 되었다. 흔히 제시, 갈시 두 성씨가 제갈시로 복송을 한 것은 아는 사람들이 복송 이유를 갈갈이 패밀리 때문으로 오해하고 인터넷에 퍼뜨린다. 그러나 복송은 구한말 복송 운동으로 시행됐던 것으로 구한말 이후 제시, 갈시, 제갈시 3성이 존재하였고 이후 제시, 갈시는 복송을 하고자 하면서 개인소를 제기하여 복송이 된 것이다. 이 제갈시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원래는 제갈과 여기 나오는데 보면은 제시, 갈시가 각기 있었다는 겁니다. 제시, 갈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제시와 갈시가 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갈시라고 했다는 거고, 원래 제갈시는 신라에서 벼슬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는 등 변천사를 겪다가 21대손 제갈공순이 신라 흥덕왕 때 공식적으로 귀화하여 우리나라 제갈시의 중시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흥덕왕 때 제갈공순이 신라에 귀화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갈시의 중시조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 제갈시와는 다르게 제시가 있고 갈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제갈시가 있었던 건데 그 원래 제갈시 말고 제시와 갈시 두 가지 성이 합해져서 또 제갈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아직도 그 제갈시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시, 갈시 이렇게 두 가지 성이 합해서 두 가지 성이 합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성이 합해졌어도 제갈시가 상당히 드문 성씨입니다. 원나라 시절 연극의 제갈량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유비를 따른 인물이었다. 원래 연극에서의 제갈량은 도사에 가까워서 유비가 황제가 된 이후 고작 3년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알고 망설이지만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 나서기로 한다. 이 외에도 분노와 뿌듯함을 표현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나 명나라 때의 연극에서는 이상주의자적인 면이 더 강조되었다. 후촉의 왕소원이라는 인물은 제갈량을 자칭했는데 병서를 좋아하고 황제의 신임을 받았으나 모략이 부족했다. 송나라 군대가 후촉을 멸망시키려 할 때 싸웠으나 패배하여 울면서 탄식하다 눈이 붉어진 채 잡혀버렸으니 이에 사람들은 즙을짜는 제갈량이라며 비웃었다고 한다. 청나라 옹정제 시절 옹정제는 권신융과다를 숙청하기 위해 온갖 제목을 가져다 붙였는데 그 중에는 자신을 제갈량에 비유한 오만함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갈량 사후에도 제갈량 후손들이 또 제갈량을 이렇게 자처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여성이 제갈량이 63대손 제갈제기다. 이 사람이 이 여성이 이제 그 오른쪽에 이 여성이 제갈량 후손이라는 거죠. 제갈량 후손인데 제갈량은 63대손이라는 겁니다. 63 후손이다 그죠. 63대 후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갈량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죠. 제갈제기는 1979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1979년에 태어났고 캐나다 출신 화교이며 홍콩에서 모델로 활동했었다. 참고로 제갈제기 키는 173cm이며 장신이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173이니까 큰 키죠. 상당히 큰 키인데, 오른쪽의 남성은 제갈제기 남편 쇠자린이고 홍콩의 대형 노래방 기업 뉴웨이 집안의 둘째 아들이다. 남편이 돈이 많은 만큼 결혼식에 11억 원을 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이 제갈량의 그 후손의 남편인데, 이 남편이 이제 중국에서 그 대형 노래방 하는 대형 노래방 체인 뭐 사장인가 봐요.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와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으로 무려 11억 원이나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 량은 한자 문화권에서 이름에 자주 쓰이는 글자 중 하나로 당대부터 이미 널리 쓰였다. 동시대 사람으로는 사마의 삼남인 사마량과 손의 2대 황제 손량이 있다. 일부 사람들이 향료이자 약재인 정향의 효능을 설명하기 위해 제갈량이 입냄새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조에게 계설량을 받은 것도 그래서라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고, 실제로 조조에게 계설량을 받은 이유를 중국에서는 적벽대전을 앞두고 제갈량을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량이 군주를 가까이에서 아련해야 하는 고관들이 썼다는 것에서 조조의 심증을 짐작하는 이들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갈량의 일화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정량이라는 약재가 말이죠. 입냄새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신하들이 왕을 가까이서 만날 때 그때는 이 정량을 사용했다고 하죠. 입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정량 이런 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것이 이제 이 약재가 정량이라는 거죠. 향신료 일종이고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가 원산지인 나무이며 향신료로 쓰이는 부분은 꽃봉오리 생긴 것부터 냄새까지 못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어 이름인 클로브 역시 원래는 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심지어 사용법조차도 아래의 사용 문단이 있는 사진처럼 고기에 쏙쏙 박아넣어 쓰는 방법이 있을 정도다. 아래의 사진으로는 크기를 알기가 어려운데 말린 꽃봉오리 한 개 길이가 3-4m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말린 꽃봉오리 한 개가 3-4mm 크기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이미지는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만 요게 이 길이가 3-4mm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소설 삼국지에서 중국의 남쪽 지방을 정벌하는 남만정벌로 불리는 부분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쌓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상황에서 제갈량이 사람 머리 대신에 만두를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 제갈량이 만두를 만들었다는 설의 바탕이 되었다. 좌천된 인사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상당했다. 가령 요립이나 이염이 불만을 할까봐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다시 등용해서 아주 중히 써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놓았는데 이 때문에 요립과 이염이 조용했다. 반면 제갈량이 사망한 뒤 좌천된 양의는 제갈량처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탓에 위나라 귀순이란 망언을 내뱉었다. 결국 서민으로 강등당했고 그러고도 불평불만을 그치지 않아 결국 성도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자살했다. 신은 본래 남양 땅에서 밭갈며 지내던 미천한 백성이라
구차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성명을 보존하고 제후에게 알려져 출세할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선제께서는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아니시고 외람댁에도 스스로 몸을 굽혀 3번이나 소신이 초옥을 찾으시어 당세의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갈량의 전출 사표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온 남양 땅에서 중국 남양 땅에서 이제 밭이나 걸고 그다음에 초가집에 가난한 초가집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아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유비가 그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비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우리 당신 말이야 나하고 같이 국가의 일 좀 해봅시다. 찾아와서 3번씩이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삼고초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여기서 이런 사건에 기인해 가지고 생겼다 이런 얘기죠. 왜 이 구절이 문제가 되냐면 제갈량 사후 이 밭갈며 지내던 남양 땅이 어디냐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제갈량이 직접 밭 갈던 곳을 궁경지라고 칭하는데 동양권에서 삼국지 인기가 대단한지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을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지역 분쟁이 있는데 정몽주의 출신지를 두고 영천시와 포항시가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다만 이쪽은 문헌상으로는 영천시 출생설이 거의 정설로 굳어진 상태. 그 외에도 독일 본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루트비 반 베토벤의 출신지를 두고 분쟁을 일으켰을 정도로 역사적 유명인의 고향이나 연고지를 두고 벌어지는 지역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현상이다. 궁경지 논쟁에서 후보지는 2곳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후베이성의 샹량과 허난성의 난양이다. 원래 궁경지 논쟁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된 오래된 논쟁으로 삼국시대 이후 육조 남송까지 현재의 남양이 남양 완현이라는 기록이 없는데 이후 원나라의 남양 현지, 남양 부지 같은 자료가 남양 완현이 남양 등현 융중이라는 주장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양번설은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양번 융중을 제갈량의 궁경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하남성 출신 사학자들마저도 양번 융중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지역의 첨예한 갈등은 다음 내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청나라 때의 호복 출신인 고가형이 남양집으로 부임할 때 이런 사람이 고가형에게 공명이 은거한 곳이 양양이냐 남양이냐를 물었을 때 쓴 시로 고가형은 애매모호한 시를 쓰면서 진땅을 빼며 이 논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양 지역 간의 제갈량이 밭갈던 곳이 어느 곳이냐 논쟁은 쉬이 가라앉을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제갈량의 출생지는 이러한 궁경지 논쟁 때문에 묻혀버리고 만 것이다. 제갈량의 출생지는 현재의 산둥성 리니시, 결국 리니시는 제갈량 문화관광지구를 설치해 4평방킬로미터 내에 와룡산과 제갈량이 태어난 생가 등을 복원하고 이후 제갈량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해서 산업을 유치한다. 산둥성 리니시.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죠.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유명한 사람을 팔아서 이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영월에 단종 그 어린 임금이 귀향을 와서 귀향살이 하던 거기를 이제 관광지화 해가지고 하여튼 주말에는 어떻게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제대로 관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관광을 가려면은 평일날에 어떻게 해서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평일에 가야지 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갔다간 사람에 치여서 나오기도 힘들 정도라는 거죠. 제갈량 문화관광지구를 설치해 4평방킬로미터 내에
와룡산과 제갈량이 태어난 생가 등을 복원하고 이후 제갈량 문화 관광 축제를 개최해서 산업을 유치한다. 하여간 궁경지 논쟁에서 상량과 난양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상량의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했고 이 사이에 상량은 제갈량의 궁경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때 일본 대기업의 상무가 제갈량의 광팬이라 나중에 이곳에 이 기업과 중국 자동차의 기업 합작 공장이 상량에 지어지고 융중을 개발해서 국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8에서 10억 위안어치 매출을 올리겠다고 계획하였다. 난양의 경우 무후사를 기점으로 한 와룡강 문화관광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2015년의 매출은 14.35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종사하는 사람은 2만여 명, 그 부수 효과로 취업하는 사람은 8만 명이 이를 거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 서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영어는 뭐 어린 단종 임금이 귀양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지라고 팔아가지고 단종을 팔아가지고 이제 영어를 시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것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서양에도 뭐 잘제부르크가 이제 모차르트가 잘제부르크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 모차르트가 뭐 살았던 집 이런 거 그가 아주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리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팔아가지고 이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잘제부르크에서 뭐 그만한 수입을 올릴 산업이란 게 그런 거 없잖아요. 예전엔 소금 광산인가 뭔가 해서도 뭐 있었다는데 하여튼 뭐 그렇죠. 그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그 덕에 그렇게 잘제부르크 시에 이제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서 모차르트를 팔아먹는 그런 덕택에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차르트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죠. 모차르트가 직접 친필로 손글씨로 썼던 악보도 이제 보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가 다 좋은 거죠. 현대 중국의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출사표를 가르친다. 제갈량은 사후 촉한 2대 황제의 유선에 의해 충무후로 봉해진다. 사후에 미화가 진행되었으며 당대 기록에서도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남만이라 불리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남조는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갈량을 신격화했는데 현재도 남만 일대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과장된 전승들이 전해져 내려오며 연구자들은 이를 남조대에 이루어진 의도적 신격화의 영향으로 본다. 사후 남송대에 이르러 제갈량은 그의 군주인 유비와 함께 강하게 신격화되었고 원대의 삼국지 평화, 명대의 삼국지연 의를 거쳐 현대까지 통용되는 제갈량의 이미지가 확립되었다. 18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 동아시아에서 지금 내가 머리가 짧아 보이죠? 전번 전번에 녹화한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12시경에 여기서 가까운 도시에 나가가지고 머리를 이발했어요. 현대 동아시아에서 제갈량은 강력한 문화적 상징이다. 그가 지나친 장소들 혹은 신빙성이 거의 없는 민간 전승조차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된다. 한편으로 현대 역사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신격화된 제갈량의 이미지를 객관적인 연구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라프 데 크레스피그니는 제갈량의 남방정책이 실질적인 개발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력을 신장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고 존 킬리 그루는 제갈량이 북보를 다룬 논문에서 전반적인 군사적 능력을 비판하며 그가 불필요한 전쟁을 유지하였고 원정 전반에 어떠한 중대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성공도 거두지 못했음에도 비운의 영웅으로 포장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그 제갈량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논문도 썼고 그랬다는 거죠.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촉파트를 저술한 마이클 파머는 지나친 제갈량 고평가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통사 레벨을 벗어나 현대 중국 주류 사학계의 논문을 봐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 중국 사학계에서는 제갈량의 북벌의 회의적인 의견이 정설로 인정되며 이제는 되려 제갈량의 북벌과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문이 스스로를 주류 사학에 도전한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민간 전승에서 제갈량은 몇몇 발명품 혹은 음식의 시초로 전해진다. 그 중에 제갈량의 발명품 가운데 사료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것은 제갈로, 모구, 유마이다. 제갈로는 기존 연로의 계량품으로 간주되나 정확한 실물은 전하지 않아 계량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고, 모구와 유마는 현대 학계에서 외바퀴 수레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외바퀴 수레와 연로는 촉에 앞서 한 왕조에서 이미 실존했다는 고고학적 근거가 나타나므로 이들 역시 엄밀히는 발명이 아니라 계량에 가까우며 정확한 실제는 전하지 않는다. 모구 유마는 진령산맥이라는 자연 경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원활한 보급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기록 바로 다음에 보급 부족이 적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본적인 보급 문제 해결은 불가능했고, 이는 전 근대 육로 보급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제갈량을 평하는 글에서 그가 상국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고 썼다. 상국이란 나라의 재상을 일컫는데 승상의 다른 이름이다. 계한보 신천에는 제갈량이 선제의 유명을 받아 재상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시기 제갈량은 이미 승상이었으므로 명목상 내지 명예직으로 한 단계 더 윗자리인 상국에 올랐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후한서 백관지와 진서 직관지 모두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설이다. 후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승상과 대사도 상국은 모두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직위였고, 이는 진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에 미디어 믹스가 나옵니다. 미디어 믹스. 제갈량에 대한 창작물이 또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고우영의 삼국지, 이런 게 그러니까 만화, 무협지, 하여튼 이런 거에 많이 나와서 제갈량을 팔아서 많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갈량에 관한 그 책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만화, 그다음에 여러 그 영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서는 이제 삼국지 인물 관련 문서, 그다음에 둘러보기, 중문학사를 또 열어봅시다. 중문학사. 하여튼 중문학사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문학사는 제갈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게 이 미디어 믹스, 그다음에 관련 문서, 둘러보기, 둘러보기도 이렇게 별거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으로 제갈량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그 자료를 다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분을 경과했는데요. 그래서 제갈량을 다 끝냈고 이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발탁한 게 바로 유비잖아요. 유비 황제다 그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어? 반을 가는데 실이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을 얘기를 하면 유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유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황제에 관해서 하도록. 유비 황제는 왜 제갈량을 발탁했고 왜 그렇게 제갈량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아꼈는가. 그런 걸 한번 유비에 대한 자세한 거를 유비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요일 날이니까 일요일 날 이제 녹화를 해야죠.